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의 첫 대통령실을 이끌어갈 주요 인사들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비서실 인선은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와 충분히 협의해서 인선했다는 점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국가안보실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국가안보실장은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입니다. 김성한 내정자는 외교통상부 제2차관을 역임한 외교 안보 분야의 권위자로서 이론뿐만 아니라 정책 수립 및 집행 역량을 두루 갖춘 분입니다. 국내외 안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지켜내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김태효 성균관대학교 교수입니다. 김태효 내정자는 대통령 대외전략기획관을 역임한 분으로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 분야의 전략통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추진의 기틀을 마련해 줄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안보실 2차장은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 소장입니다. 신인호 내정자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비서관을 역임하였고 풍부한 실정 경험을 보유한 분입니다. 빈틈없는 안보 태세를 강화할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제시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경호처 처장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입니다. 김용현 내정자는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도 지내고 대한민국 수도방위와 특정 경비구역의 경호 업무 역량이 뛰어나 경호처장에 가장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습니다. 70여 년 만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며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옮기는 역사적 시점에 새로운 경호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비서실 인선을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정무수석 비서관의 이진복 전 국회의원입니다. 이진복 내정자는 국회 보좌진으로 정계에 입문한 후에 구청장과 3선 국회의원을 역임한 관록의 정치인입니다. 부드러운 성품과 성실함, 신의를 바탕으로 40여 년간 탄탄하게 정치력을 다져오신 분입니다. 향후 대통령실과 여야를 이어 소통과 협치를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에는 강승규 전 국회의원을 발탁했습니다. 강승규 내정자는 언론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역량을 검증받은 분입니다. 다양한 정치 사회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과 대통령실을 연결해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적임자입니다. 다원화된 국민의 목소리와 시민단체의 제안을 적극 수렴하여 대통령께 전달하고 국민들께는 국정 운영에 대한 설명을 소상하게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보수석 비서관에는 최영범 전 SBS 보도본부장입니다. 최영범 내정자는 언론계에서 쌓은 전문성과 현장 경험은 물론 기업의 CI 구축 및 홍보 커뮤니케이션 총괄 지휘 역량을 두루 갖춘 분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경륜을 바탕으로 국내외 언론 및 국민과 적극적인 소통 역량을 보여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제수석 비서관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한 정통경제관료인 최상목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제일분과 간사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심각한 경제 위기 속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경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현 상황을 타개하는 데 자타가 공인하는 거시경제와 금융정책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최상목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수석 비서관은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안상훈 내정자는 인수위 사회복지문화 분야 인수위원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사회복지정책 밑그림을 그리신 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와 사회분야 핵심 정책이 원활히 수립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조율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 대변인에는 강인선 인수위 외신 대변인을 발탁했습니다. 강인선 내정자는 30년 이상 기자로서 활동한 언론인으로서 실전 경험과 폭넓은 국내외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입니다. 정부의 대언론 대응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소통 창구이자 메신저로서 최선의 기량을 발휘해 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당선인 비서실을 취재해 주신 우리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저희 당선인 비서실은 대통령 비서실의 인수인계를 잘 해서 5월 10일 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집무하시는데 한치의 빈틈이 없도록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고 대통령실 인선 내정자들과에게 저희들이 업무를 잘 인수인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상으로 대통령실 인선과 관련한 발표를 마쳤습니다. 자, 언론인 여러분의 질문에 이제 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명할까요? 오늘은 인선에 초점을 좀 맞춰주시죠. 네, 실장님, TV조선 홍현주 기자입니다. 오늘 인선이 드디어 발표됐는데 그동안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대통령실 슬림화 누차 강조하셨는데 그 취지를 다시 한번 여쭙고 싶고요. 앞으로 발표된 수석 산하 비서관 인선은 어떻게 될지,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지 궁금합니다. 우선 대통령실 슬림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 청와대가 행정부를 좀 이렇게 주도하는 그런 청와대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행정부가 청와대의 뜻을 집행하는 기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어떤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또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 대통령실은 조율하고 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슬림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향후 비서관 인선은 오늘 지명된 수석들과 의논을 해서 곧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서관도 이 슬림화하는 그런 기준에 맞도록 해서 한 분 한 분이 핵심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그런 인선을 하는데 박차를 가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마이크를 바로 앞자리로 넘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장님 채널A 홍지은입니다. 어쨌든 공약대로 민정수석은 폐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럼 민정수석이 맡았던 대통령 친인척 관리 아니면 인사검증, 사정 업무 이런 식으로 민정수석에서 맡았던 그 업무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눠지는지 궁금합니다. 검증 업무는 경찰, 법무부 이런 쪽에서 다원화된 채널 속에서 다원화된 평판을 가지고 인선을 앞으로 인사를 할 생각이고요. 청와대 내의 기강 문제나 이런 것들은 공직기관 비서관을 둬서 그 업무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법률비서관은 앞으로 그 새롭게 만들어질 법률비서관은 대통령의 법물 자문 그런 것들을 주로 하려고 합니다. 네. 예, 매일경제 이종혁 기자입니다. 두 가지 여쭙고 싶은데 우선 이제 그 민관 합동위원회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은데 혹시 언제쯤 저희가 윤곽을 기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대통령 비서실 슬림화로 조직이 축소되면 정책 조율 역량 약화 등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이 민간합동위원회는 저희들이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좋은 민간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관에서도 여기에 적합한 소통에 능한 그런 분들을 모셔서 민간위원회를 발족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인선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슬림화에 따른 조율 기능의 약화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김대기 비서실장 내정자께서도 정책 분야에서는 탁월한 역량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시겠지만 행정관, 선임행정관, 비서관, 수석비서관, 정책실장, 이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참 보기 드문 그 경륜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업무의 조율 이런 것에 대해서 한치의 누수가 없을 것이다라는 감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분 한 분의 인선이 왜 이렇게 늦어지느냐, 그 이유가 슬림화된 조율의 문제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역량들을 구체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치의 누수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그 대통령
비서실장 내정자이신 우리 김대기 실장님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질문은 같이 해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올라오시죠, 실장님. 예. 자, 연합의 이동환 기자님. 네, 연합뉴스 이동환입니다. 원래는 안보실 편제가 1차장 국방, 2차장 외교 편제 이렇게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차장이 외교를 비롯한 대외 정책을 맡고 2차장이 국방 출신 인사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의미라기보다는 좀 더 작지만 효율적인 대통령실의 체제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어차피 지금은 안보 국방이 외교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외교가 너무 어려워져 있고, 특히 사강 외교가 참 뭐라 그럴까요? 이거 정상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장, 2차장을 이렇게 역할 분담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두 분 차례로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몇 개만 받기로 했는데. 네, 저 당선인님께서 오늘 직접 발표를 안 하신 이유는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법률 비서관의 주진우 변호사 얘기 있는데 이거는 맞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를 했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서관 누구누구를 어떻게 발표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대통령이 직접 발표 안 하신 이유는 오늘 또 일정이 계시고 또 청와대는 참모진입니다. 참모진이고 국무위원과는 조금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가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분만 질문을 더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예, 저 뉴시스 김승민이라고 합니다. 시민사회 수석 관련해서 두 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당선인께서 시민사회 수석실을 통해서 입법 전횡과 헌법 일탈에 대해서 국민에게 설명하겠다라고 실장님께서 전언을 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검수완 법안이 공포가 되면 정부 출범 이후에 어떤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실 구상인지 하고요. 이게 이제 좀 국민에게 적극 설명하겠다라는 부분이 이게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안 좋게 작동을 한다면 어떻게 안 좋게 작동하죠? 경우에 따라서 좀 경우에 따라서 예,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뭐 관제, 뭐 동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관제요? 그러니까 예전 사례를 보면 예전 사례 시민사회에서 관제나 동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민주정부 수립 이후에? 그런 비판을 받았던 소지가 있었던 일들이 아니, 있었으니까요. 어떤 일이 있었죠? 민주정부 이후에? 예를 들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교과서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을 때 이제 적극 설명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민단체들이 이제 행동에 나서는 부분들이 이제 행동에 나서는 것이 청와대에서 조정한 적이 있습니까? 조정했다기보다 이제 그런 어떤 민의 수렴하는 과정이 정당을 통해서가 아니라 이제 대권이 행정권인데 이제 직접 대통령이 민의를 수렴하고 국민에게 직접 설득하고 설명하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대통령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기구를 좀 더 확대 재편하는 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 비판이 나올 수 있으니 비판이요? 혹시 어떤 그럼 대통령은 소통을 안 해야 되나요? 소통을 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자, 시민사회수를 확대 재편하는 이유는요. 어쨌든 이것이 검수완박 때문에 기구를 확대 재편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다원화된 시민단체가 있고 지역에도 많은 시민단체가 있고 또 각종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보훈, 보건, 복지, 의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익단체, 이해관계를 가지신 단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노동단체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분들과 대통령께서 정말 이번에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로 나와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고 국정의 방향에 대해서 좀 더 가깝게 국민들께 설명드리겠다는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고요. 검수완박 문제는 아까도 우리 기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현재 국회 상황이 180석이나 되는 야당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180석 된 야당이 입법 전행을 한다든가 또 헌법 일탈 이런 법안들을 만들 때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될 의무이자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사회 수를 좀 강화해서 국민들의 직접 소통을 늘리겠다라는 그런 선의로 해석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한 분만 더 하는데 아까 손을 든 순서를 기억하고 있어서 저 맨 뒤에 우리 기자님 한번 마이크 드리고 오늘 발표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아주경제 김슬기입니다. 저도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그 안철수 위원장이 과학교육 수석을 제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번에 왜 빠졌는지 하나 여쭙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청와대 그 대통령실 인원을 30% 감축한다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도 앞전에 넌센스라고 말씀하신 게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입장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학교육 수석의 필요성 그 안철수 위원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제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언론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과학과 교육의 중요성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행정부에서 잘 개혁되고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육비서관도 있고요. 또 과학비서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과학교육 수석이라고 따로 만들어서 할 시점은 아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그 필요성을 인정하되 좀 더 지켜보면서 대통령실이라는 게 필요에 따라서 조금 늘리고 조금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부서나 또 지역에서 대통령실 직속으로 기구를 만들어달라라는 요구가 끊임없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만기칠람하고 청와대에서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은 좀 더 겸손한 대통령실을 꾸리고 싶은 것이 당선인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좀 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정책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율하고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또 이렇게 취임해서 진행되는 동안 과학기술 쪽에 수석이 필요하다라고 국민들 욕구가 더 많아지면 저희들이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비서실 그 대통령실 인원 30%딱 잘라서 줄이겠다. 그 기준 어떤 기준으로 30%를 줄이겠다는 것도 모호하거든요. 대통령실 인원이라는 게 딱 정원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적재적소에 아주 효율적으로 또 인원을 배치해서 작지만 아주 강하고 아주 민첩한 그런 대통령실 만들기 위한 인원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30% 이것보다는 하여튼 조금 더 슬림하게 가겠다라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통령실 인선에 관해서 기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셨을 하나만 더 텐데요. 받겠습니다. 누구예요? 마스크를 쓰고 누구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한 분 더 질문 받고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일보 박지연이라고 합니다. 그 과학교육수석 필요성 방금 질문 나왔었는데 대통령 비서실 인선에서 여성과 청년 수석은 혹시 없는지, 아니면 향후에 좀 어떻게 인선하실 계획이신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고요. 각 비서실, 수석실의 행정관으로 각 분야별로 청년들이 많이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향후 인선에서 노력을 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사회수석실에서 그러한 인구 부분, 아동 부분, 가족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또 특히 우리 사회수석에서 사회복지 쪽의 전문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석이께서 그런 문제들을 각별히 챙기실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